네, 안녕하세요. 오프닝 벨 2부의 문을 오늘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진행의 박주연입니다. 오늘은 공기업 엑스파일과 그리고 규제 혁신 이렇게 두 코너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훈식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안녕하십니까? 네, 공기업 엑스파일 코너 시간인데요. 네. 이 공기업의 좀 이슈들이나 뭐 소식들을 짚어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네. 사회 흐름의 동향까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공기업 엑스파일 준비해 주신 소식이 원전 관련한 거라고 예, 하는데요. 원전 그리고 한국 수력원자력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좀 지난 2011년에 좀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그쵸? 당시 후쿠시마, 후쿠시마. 원전. 예. 그때 좀 원전의 좀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가 예. 다시 좀 재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기존의 탈원전 정책이 좀 힘을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 이 원전 정책이 좀 어떻게 나아갈 건지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좀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방향을 좀 선회했다고 하죠. 예, 조금 제가 그 배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시장 자본주의 경제를 지향하지만 아직은 시장의 힘보다는 정부의 힘이 강합니다. 네. 시장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정부에서 정책이란 이름으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경제 정책이 확 바뀝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이렇게 새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굉장히 많이 좀 바뀌는 느낌을 세상이 있습니다.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사실 우리보다 뭐 자본주의 역사가 더 성숙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을 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아니면 행정부 수반이 바뀌어도 경제 정책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를 봅시다. 네. 트럼프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어도 미국이 이렇게 뭐 주력하고 있는 어떤 경제 정책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그 세부적인 어떤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미세한 조정 차이가 있겠지만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가 아직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성숙되지 못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모든 경제 정책이 확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께는 그런 감도라고 표현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야, 세상 뒤바뀌었다. 그런 식으로 느낍니다. 네. 가령 이번 그 원전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을 얘기했습니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그쪽을 얘기하다가 이번 새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친원전, 또 달리 표현하면 탈원전, 탈원전에서 탈피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좀 펴고 있습니다. 탈원전. 예. 네. 그 탈원전에서 탈피하겠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뭐 본격적으로 원전 중심의 뭐 에너지 정책이 새 판이 짜여진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저 인구가 전체 인구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한 27위 정도 되는데 에너지 소비는 세계 7위입니다. 그만큼 물론 우리나라 같은 그런 뭐 어떤 산업이라든지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일반인들도 굉장히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유럽이라든지 미국을 봐도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 펑펑 쓰는 국가 잘 없습니다. 그쵸.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에너지 가소비 국가에 워낙 또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저 전력 요금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그래도 많이 소비하게 되죠. 네. 뭐 집에서 물론 뭐 여름에 조금 뭐 저 뭡니까? 에어컨. 전기요금 아낀다고 에어컨을 조금 줄이지만 별로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쓰는 거죠, 그냥. 그렇죠. 사실 여름에 좀 에어컨을 안 틀면 정말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라. 저희가 뭐 지난 주말 명동 한번 나가봤었는데 명동 이렇게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면 워낙 에어컨을 3개 틀어놓으니까 추워요, 진짜. 네. 밖에 있어도 맞아요. 식당을 가도 딱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여름이지만 꼭 이렇게 가디건을 하나 입어야 되거든요. 실내에 있을 때는. 백화점도 그렇고. 네, 다음 질문 또 한번 보시면 좀 문재인 정부 앞서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좀 가시적인 결과물은 월성 1호기 폐쇄 좀 이게 있었지만 경제성의 조작이라는 좀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이 탈원전 정책 전반에 정당성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이야기하면서 2017년인가요? 월성 1호기를 폐쇄했습니다. 이게 수명이 다 됐습니다. 폐쇄하고 네네. 그리고 나머지 어떤 노후된 원전 10개의 어떤 수명 연장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인데 이게 보면 이렇게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원전의 어떤 그런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그런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책 실행 과정에 어떤 정당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경에서 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요. 예, 예. 네. 이제 어찌 보면은 뭔가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 뭔가 좀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예. 저평가한 거 아니냐 이런 의미기도 한 거죠. 사실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앵커님은 저 원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사실 막 정확하게 뭐다라고 정확한 개념 정립이 딱 돼 있는 건 아닌데 원전 하면은 필요하지만 좀 무서운 위험하다. 위험하지 근데, 않을까.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자동차 탄다든지 비행기 탄다든지 하더라도 항상 사고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뭐 사실 그렇다고 뭐 자동차 사고 날까봐 버스 안 타고 지하철 안 타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비유가 적절하시네요. 예, 원전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악입니다. 필요악. 물론 어떤 그런 네네. 사고의 어떤 가능성, 위험성 뭐 좀 대단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뭐 사고가 터지면 미국 같은 경우는 30마일 아일랜드 사건이라든지 네. 옛날 러시아 체르노빌 사건 그쵸. 그리고 최근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 같은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또 피해가 막대하고 그에 따른 어떤 파가 크니까 엄청 크죠. 일반 시민들이 일반 대중들이 원전에 대해서는 좀 위험하다, 네.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원전은 그렇지 않다, 대단히 경제적이다, 친환경적이다. 제가 보건대는 이 원전에 대해서 뭐 맹신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팩트에 충실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정치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원전 사고를 다룬 영화가 이제 있었죠. 예. 영화 판도라. 예, 예. 네, 한 10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죠. 10년이 안 그쵸? 됐고 2016년 16년 12월입니다. 네. 이게 공교 잠깐 영화 판도라 잠깐 나오네요. 이게 네, 예고편이죠. 네. 예고편인데 당시 배우가 김남길, 김남길, 김명민. 예. 그 대통령이 누가 있죠?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마 김명민 배우인 네,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도 네. 봤거든요, 네, 영화. 네. 근데 이 영화가 그 원전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터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제 예. 이거를 좀 그린 영화라서 예. 굉장히 슬퍼요. 네, 김남길 씨 연기를 보고 많이 저도 공감돼서 울었었던 기억이 나요. 또 있고 일반 대중들이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운전이 위험하다는 네. 그런 공포심을 맞아요. 갖게 돼 있을 겁니다. 네네. 봤었을 때.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 팩트 체크를 몇 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어떤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 네네. 예. 이거 지진이 아니고 저 뭡니까? 중간에 그 냉각로 밸브가 터졌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팩트 체크 부분에 대해서 물론 또 영화가 좀 이렇게 흥행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했었겠는데 허구화가 있는데 조금 팩트 체크에서 어긋난 부분이 좀 되게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많고 또 이전에 네네. 이 영화 개봉되기 이전에 2016년 여름인가요? 경주에서 네네.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맞아요. 당시 네. 6.1 강도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뭐 오비라고 해야 됩니까? 뭐 까마귀 날려 배 떨어진다고. 그쵸. 지진 있고 난 다음에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느끼는 대중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거 원전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심, 공포, 불안감. 그런 네. 뭐 어떻게 보면 그쵸. 이 영화 제작자 측에서도 뭐 그런 걸 나름대로 좀 노렸다고 생각됩니다. 영화 뭐 네네. 흥행 스코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또 관객을 끌려면 그쵸. 그런 또 이슈가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흥행 코드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영화 개봉되기 이전에 시사회를 했는데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이 영화를 관람을 했었습니다. 아, 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집권하고 나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죠. 뭔가 되게 뭐 착착 맞아 떨어지는 느낌인데 영화에 좀 뭐, 도취되셨나. 나름대로 뭐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영화를 보고 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 배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 그쵸. 일각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네네. 사실 뭐 거짓말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이었고 그런 데서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원전 강국에서 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또 비판의 어떤 그 목소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시대의 착오적 정책이지 않았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일부분은 일각의 어떤 그런 비판이겠지만 국가의 어떤 정책을 설정, 판단할 때 그냥 영화 하나 때문에 정책이 뒤바뀌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디어, 특히 영화가 주는 어떤 그런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199의 어떤 그런 대통령도 이 영화를 보고 정책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데 일반 대중들은 이 영화를 보고 원전에 대해서 더 큰 공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전에 대해서는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고 뭐 친환경적이다라는 그런 맹신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가는 팩트에 충실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그것을 좀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게 네. 뭐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판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원전하면 막연하게 좀 무섭다, 위험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좀 그거를 좀 벗어나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짚어주셨는데 지금 점증하는 어떤 이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탄소 중립, 시대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올 초에도 기후 어떤 위기에 대응을 위해서 탄소 중립이나 뭐 녹색 성장이나 기본법 시행령안도 많이 확정되기도 했다라고도 하는데 또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공급 위협도 거세진 상황이잖아요. 이런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시죠, 기자님은? 지금 좀 원전이라는 게 보면 일반 그 화석연료, 석탄에 비해서는 굉장히 친환경적이죠. 친환경적이고 또 최근에 또 올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뭐 LNG 가격이라든지 유가가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LNG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글로벌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글로벌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I 기준에서 120불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거의 두 배나 뛰어올랐죠. 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유가라든지 그런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약간 잠잠해지고 또 이 전쟁까지 터지면서 유가가 갑자기 치솟았죠. 또 러시아 같은 경우가 천연가스를 일종의 어떤 그런 무기로 삼으면서 유럽 국가들한테 공급한다 안 한다 그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치솟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 탈원전을 제일 먼저 얘기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 프랑스 쪽인데 독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했었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그런 천연가스 공급 위협도 있고 하니까 전적으로 좀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원전 정책을 보면은 어찌 보면 좀 지난 정부에서 여론에 휩쓸리는 경향을 보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 사실 이 원전만으로 보자면 원전 산업 강국 이것도 옛말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제는 좀 뭔가 원전에 대한 생태계 부활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생각도 드는데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이죠, 한수원이 이제 제 역할을 좀 톡톡히 할 거다 이런 기대도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달이죠. 6월 지금 8월이니까 6월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창원에 두산중공업 지금 이름을 바뀌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사실 바보짓을 했다 그런 식으로 질타를 했었습니다. 원전 강국에서 머리지게 됐다는 거죠. 지난 5년 동안 다른 어떤 경쟁국들은 원전 산업을 발전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오히려 퇴보한 거 그러지 아닌가. 않았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퇴보하게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분위기가 바뀌면서 조금 이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원전 이용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올해 상반기 5년 만에 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어떤 그런 유가 상승이라든지 뭐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 공격 그런 거로 인해서 운전 정권도 바뀌었고 하니까 네네. 운전 이용률이 82.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6년에 86.65% 있는데 네네. 거의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종합해봤을 때 최고치를 기록한 이유는 그럼 좀 복합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 최근에 어떤 전쟁 우크라이나 영향도 있고. 전쟁 그리고 뭐 어떤 그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유가 상승 그런 네네. 부분이 있죠. 네.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면은 원전 이용률이 70% 이하를 기록했다고 이제 저는 알고는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당시를 보자면 원전 이용률이 낮은데도 어떤 큰 폭의 전력 요금 인상은 없지는 않았었나요? 그래서 뭐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쉽게 해서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쌌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공공요금을 한번 올리려면 대단히 어떤 그런 뭐랍니까 압박이 심합니다. 사회적인 갈등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공공요금 잘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 같은 경우에 전력을 발전 자회사에서 삽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력과 원자력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화력 발전을 하는 나머지 발전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력을 사오는데 사올 때는 비싸게 사오고 공급할 때는 되게 좀 싸게 공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지난해 적자가 30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굉장히 크네요. 올 적자가. 1분기 통계도 보니까 한 1분기에 한 적자가 한 7조 원 정도까지 날 것으로 지금 예견됩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뭐 재정 정책일 수도 있고 국민 세금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아까 그 어떤 공공요금의 어떤 상방 경직성, 우리가 임금 같은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뭐 5천만 원을 받았다면 다음에 임원 계약할 때 5천만 원 밑으로는 안 때리지 않습니까? 항상 뭐 몇 프로 인상을 하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공공요금은 그거 거꾸로입니다. 상방 경직성 대단히 공공요금 올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난달이죠. 7월입니다. 7월 달에 전기요금을 조금 올렸습니다. 7월 달에. 예. 네. 맞아요. 한 올란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위당 한 5원 정도 올렸는데 올 하반기에 다시 또 한 차례 더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집에 보면 이렇게 뭐 부모님들이 전기요금 많이 올랐다는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많이 종종 하세요. 네. 확실히 좀 오른 거를 조금씩 좀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피부에 와닿는 게 굉장히 크죠. 뭐 단가당 기사님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뭐 그런 거 조금 느끼죠. 뭐 올랐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게 전부 다 인플레잖아요. 모든 그렇죠. 물가가 다 오르는데 그래도 공공요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정부 쪽에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공공요금까지 오르니까 걱정됩니다, 사실. 또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릴 예정입니다.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정책 부분 이야기도 한 번 더 짚어보자면 이제 윤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그리고 또 원전 비중 확대 정책. 근데 네. 이게 요지가 어떤 걸까요? 지금 우선 거기 건설을 중단했던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다시 좀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 원전 설계 수명이 보통 한 30년, 40년 됩니다. 이 수명을 또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 수명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30년, 40년. 근데 다른 유럽 국가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 수명이 80년까지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기술이 어떤 진일보됐으니까 지금은 30년, 40년인데 이걸 뭐 10년, 20년 더 연장하자는 식으로 좀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전체 우리나라 어떤 발전에서 온전히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좀 오르게 됩니다. 네, 원전이 다시 한번 뭔가 이제 또 탄력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이 한수원 그리고 석탄, 화력, LNG 복합 발전 비중이 그 높은 다른 어떤 공기업 간의 성적표는 지금 어떻죠? 그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전 산하의
6개 발전 공기업이 있는데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9조 3천억 원에 순이익이 3천억 정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 나머지 발전 자회사들 주로 화력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네.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있는데 한 개 회사 빼고 다 적자입니다. 다 적자인가요? 예, 하나 회사 빼고 예. 네. 근데 뭐 이렇게 되면은 탈원전 백지화 이것도 좀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더 이제 관측이 특히 되기도 뭐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섰으니까 좀 더 우선 발전 단가가 다른 뭐 신재생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계속 뭐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 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원전하고 비교했을 때 원전이 한 4배, 5배 정도 됩니다. 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주로 뭐 풍력이라든지 지력, 태양열 이쪽인데 이것은 굉장히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큽니다. 날씨가 갑자기 뭐 비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바람이 세게 불다가 안 불 수도 있고 그에 비해서는 원전이라는 건 좀 예측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여러 측면을 봤었을 때 굉장히 어떤 그런 발전 원가도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높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뭐 새 정부 쪽에서는 계속 이 원전 쪽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이제 어찌 보면 원전 사고 이후에 주춤했던 원전 투자도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요. 예, 예. 한수원 이제 예. 해외 시장 공략 부분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예, 예. 해외 시장 공략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주로 좀 한수원이 주로 노리는 해외 시장이 미국과는 유럽과 중동 쪽입니다. 지난 2012년에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한 기를 수주를 했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거의 원전 수출 실적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이번에 곧 뭐 올해 안에 이집트에서 원전 한 기를 수출할 것으로 지금 뭐 예견되고 있습니다. 한수원 측에서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뭐 그렇다면은 뭐 우리나라의 국내 건설 기술을 더하면은 뭐 해외 시장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우리나라가 그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5대 원전 강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유럽이라든지 중동 시장에 수출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앞으로 향후 원전 한수원 쪽에서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좀 내놨습니다. 네. 이 한수원은 또 지난해 12월이었죠. 좀 네.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2차 분야 건설 산업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예. 상황은 좀 어떻죠? 만일 이게 만약 잘 된다면 좀 원전 업계가 숨통을 틔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의 어떻게 뭐 좀 된 계약이 상황이죠? 성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계약이 성사가 되면 새 정부 들어서 어떤 그런 원전 수출의 어떤 그런 청신호를 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원전하는 어떤 그런 대기업도 있지만 그에 딸린 많은 부품 회사들, 하청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어떻게 숨통을 트일 것으로 좀 보입니다.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시기에 좀 뭡니까 이렇게 하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망한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계속 수주를 받다가 수주를 못 받으니까 회사가 그냥 일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파산하게 된 거죠. 네. 계약이 지금은 좀 이렇게 진행 중이고 올해 어떻게 좀 결과가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집트 같은 경우가 아직은, 네. 작년 12월에 그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올해 안에 그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한수원은 지금 현 정부의 어떤 탈원전 백지화 정책을 좀 밀고 나갈 새로운 수장도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 업계에서 보자면은 한수원 사장은 새로운 인물이 선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어차피 그 정권도 바뀌고 그러니까 사실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또 물갈이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정부에 따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앞단에서 어떤 거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새 수장을 좀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좀 2파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한 명이 저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입니다. 교수이고 이종호 전 한수원 기술본부장 지금 2파전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잠깐 나오네요. 저분이 저 황주호 교수십니다. 이분이 저 이종호 한수원 본부장이십니다. 네, 이파전 양상인데 네. 이 황주호 지금 교수는 핵 연료 전문가,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전 본부장은 오랜 기간 좀 현장을 책임진 기술자. 이렇게 보자면 좀 이론과 실무의 대결이라는 좀 관측도 있어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쵸? 잠깐 좀 보겠습니다. 사실 황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핵연료 전문가이고 사실 이분이 또 정권 실세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뭐 소위 말하는 KS 출신입니다. 경기고 서울대 출신. 새 정부 들어서 거의 뭐 검찰공화국 거의 서울대 출신으로 관료들이라든지 쭉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네. 엘리트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분도 그 정권 실세가 가깝다는 게 좀 이분의 어떤 그런 강점으로 좀 뽑힙니다. 그에 비해서 이쪽 그 이종호 그 기술본부장은 순수한 한수원 내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수원 내부에서도 첫 내부 출신 첫 수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2001년 출범 이후에 내부 사장을 좀 이렇게 배출을 하다가 예, 예. 2012년부터 예, 이제 예. 관료 출신의 사장 자리를 내줬죠, 한수원이. 예, 지금도 정재훈 그쵸? 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현직에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산자부 관료 출신입니다. 근데 거의 그 10년 만인 거잖아요. 네, 10년 10여 만에 년 만에 이제 비관료 비관료 출신 출신 사장을 뭐 선임하게 된다. 배출하겠다. 이 전망도 지금 나오고 물론 있고요. 뭐 관료들과 소위 말하는 어떤 학자 내부 출신들 간의 어떤 그런 뭐 장단점이 있겠죠. 있는데 뭐 정부 쪽에서 과연 어떤 임무를 낙점할지는 모르겠는데 정부의 어떤 그런 탈탈 원전, 치인 원전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뭐 낙점하지 않을까 좀 예견됩니다. 네. 어찌 보면은 지금 좀 탈원전 정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탈한 상황에서 한수원의 역할이 다시 재정립되어야 되는 그 상황 같은데 이 사장의 책임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 좀 한수원 이 조직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거의 뭐 적폐 그런 식으로 좀 취급을 받았습니다. 네. 정부 쪽에서는 이렇게 저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한수원의 어떤 주요 사업이 원전 아닙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적폐 취급을 갖고 좀 왕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 내부에서도 굉장히 어떤 그런 최근에 어떤 그런 정부의 어떤 친원전 정책, 탈탈 원전 정책, 그리고 새로운 수장이 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가 좀 이렇게 좀 큰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나름대로 뭐 새로 오면 조직도 정비할 거고 새로운 또 이정표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쵸. 부분에 대해서. 예. 네. 네, 오늘 이제 공기업 엑스파일 시간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탈원전 전면 백지화 그리고 이제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는데요. 이 새 정부 출범 후에 본격적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 그리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새 판이 짜여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좀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시간 이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